한국이 또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니까요. 최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국극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정년이인데요. 공개 직후부터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 시청자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죠. 특히 김태리의 3년간의 판소리 수업과 전통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해외 평단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흥미로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시청이 금지되어 있지만 VPN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고 중국 포털 사이트 소후닷컴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전통극을 표절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죠. 특히 메이란팡이라는 중국 전통극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며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징 대학에서 근무하며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미국인 교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 교수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건 최근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한 드라마 때문이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은 유독 스모그가 심하답니다. 창밖은 뿌연 안개로 가득했고 마스크 없이는 걸음도 못 걸을 정도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연구실에서 학생들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는데 제 조교 리밍이 들려준 이야기 한마디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답니다. 교수님, 혹시 정년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셨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K-팝과 김치 정도만 아는 평범한 미국인이었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은 저도 익히 들어왔었답니다. 호기심에 VPN을 설치하고 첫 회를 봤는데 세상에 순식간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1950년대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인 국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는데 마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주연 배우 김태리의 헌신이었어요. 이 작품을 위해 3년 동안 판소리를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그녀의 이러한 노력과 작품성을 극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중국 포털 사이트 소우닷컴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정년이의 국극, 중국 전통극 메이란팡의 표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는 한국의 국극이 중국의 전통 희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가슴이 울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역사학 부전공자였던 저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의 전통 문화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인데 말이에요. 더욱 흥미로웠던 건 중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이 드라마가 VPN을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 학생들도 수업 중간에 몰래 드라마 장면을 보다가 들킬 정도였죠. 이런 상황들이 제 연구자적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한국의 전통예술은 어떻게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중국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렇게 저는 은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국극과 중국 전통극의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중국에서 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에요. VPN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답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진실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먼저 중국의 전통극 메이란팡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대 도서관에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지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메이란팡은 1920년대에 꽃피웠던 중국 전통극의 한 형태였는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더라고요. 어느 날 도서관 구석에서 오래된 다큐멘터리 필름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란 1950년대 한국의 국극과 당시 중국 전통극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세상에, 두 예술 형식은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국극은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점이에요. 1950년대 초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예술 형식이었죠. 반면 중국의 메이란팡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경극에서 발전한 것이었고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중국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년이에서 보여주는 예술 형식은 오히려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한국 전통 예술을 독창적으로 융합한 새로운 장르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답니다. 베이징 예술대학의 한 교수님이 몰래 건네준 문서였는데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 문서에는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이 자국의 전통예술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마주하면서 중국의 표절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스스로 부정했던 전통 문화를 이제 와서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정년이를 몰래 시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드라마의 예술성과 작품성에 매료되어 있었고 정작 표절 논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노트북으로 정년이의 한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데 옆 연구실에 중국인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순간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덮으려는 제 모습에 그분이 씁쓸히 웃으시더군요. 브라운 교수, 당신도 이 드라마에 빠졌군요. 사실 저도 매일 밤 몰래 보고 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예술은 국경도 정치적 이념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런 제 발견이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답니다. 중국의 표절 주장이 나오자 저는 양국의 전통극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우선 중국 전통극의 대가 메이란팡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메이란팡은 1894년 10월 22일 베이징에서 태어나 1961년 8월 8일까지 살았던 중국 경극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단지 8살의 어린 나이에 경극을 배우기 시작해서 11살에 무대에 데뷔했다고 하더라고요. 50년이 넘는 그의 예술 인생 동안 100개가 넘는 배역을 소화하며 경극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메이란팡이 여성 역할인 단을 전문으로 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의상, 분장, 춤, 동작 등에서 혁신을 시도했고 특히 여성 캐릭터 표현에 있어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가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을 순회하며 경극을 세계에 알리려 노력했다는 사실이었죠. 반면 한국의 전통 연극은 완전히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제의에서 시작해 판소리, 탈춤, 산대놀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죠.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연희가 활발했고 이런 전통이 현대 연극의 토대가 되었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세기 초반이었어요. 한국은 서양 연극의 영향을 받아 신극운동을 일으켰고 이것이 한국 연극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메이란팡과 한국 전통 연극은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메이란팡이 개인의 예술적 역량으로 경극을 발전시켰다면 한국은 집단적 노력과 외부 문화를 수용하며 현대화의 길을 걸었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두 문화 모두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을 추구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예술을 세계에 알리려 노력했다는 공통점도 있었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현재 정년이를 둘러싼 논란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예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이제 저는 이 연구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중국의 검열과 압박 속에서도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베이징의 저녁,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저는 제 연구 자료들을 몰래 숨기고 있었답니다. 정년이 관련 자료들과 중국의 표절 주장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요. 브라운 교수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왕 교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는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는 제가 최근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러 왔다고 했죠.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들은 명확했거든요. 중국의 표절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 오히려 문화대혁명 시기에 자국의 전통 문화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를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 존경하는 동료 교수들과 마주하며 이 진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저는 이곳 베이징 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수이자 중국의 비자로 머무는 외국인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고민은 깊어갔어요.
학생들이 교수님, 한국이 우리 문화를 표절한 게 분명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그들의 시각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한 학생이 몰래 제게 쪽지를 건넸어요. 교수님, 저도 정연히 보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 하면 애국심이 없다고 할까봐 걱정돼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연구는 계속 진행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학술 논문을 쓰자니 중국 당국의 검열이 걱정됐고 서구 언론에 알리자니 현재 제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 같았죠. 밤마다 고민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누리는 안정된 생활과 진실을 말하는 용기 사이에서 갈등했죠.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몰래 정연이를 시청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볼 때마다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진정한 문화의 가치는 누가 먼저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재창조하는가에 있다는 것. 이런 진실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제 연구를 계속하되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알려나가기로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이곳 중국에 있어야 할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감시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아침 연구실 컴퓨터를 켰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제가 분명 지워두었던 정연이 관련 검색 기록이 모두 복구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누군가 내 컴퓨터를 몰래 봤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VPN 사용 기록도 전부 노출됐을 텐데 이건 분명 경고였죠. 곧이어 학과장실에서 호출 연락이 왔답니다. 브라운 교수, 최근 당신의 연구 주제가 좀 민감한 것 같아서요. 중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외국인 교수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학과장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어요. 더구나 다음 달이면 제 비자 갱신 시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구를 계속하다가는 중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죠. 하필 그때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연이 표절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중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이 중국 전통극을 표절했다는 기사를 쏟아냈고 일부 민족주의 성향의 네티즌들은 드라마를 비난하는 댓글을 도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학술 블로그에 올린 정연이 관련 글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외국인이 중국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는 제 개인정보까지 찾아내려 했답니다. 학교 분위기도 급속도로 차가워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던 동료 교수들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수업 시간에도 긴장감이 감돌았고 학생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교수님, 오늘 수업에서 제기하신 의견들이 너무 서구 중심적인 것 같아요. 중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날카로운 지적들이 늘어났죠. 심지어 익명으로 애국심을 훼손하는 교수는 필요 없다는 항해 메일까지 받았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던 리밍 조교가 돌연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교수님 하지만 제 가족들이 반대해서 제가 더 이상 교수님 연구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모든 자료를 백업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물러서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밤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답니다. 그때 문득 제 책상 서랍에 숨겨둔 정연이 대본 연구 자료가 생각났어요. 거기에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문화 교류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진실을 포기하는 건 제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까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만 했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일이었어요. 한숨 돌리며 채점하던 과제물 속에서 한 학생의 에세이가 눈에 띄었답니다. 현대 문화예술에서의 전통과 혁신이라는 주제였는데 세상에, 그 내용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교수님, 저는 외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1950년대 말, 할머니께서 한국의 국극을 보셨대요. 그때 할머니는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 에세이를 쓴 장외인은 평소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던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의 글은 놀라울 정도로 깊이가 있었어요. 더구나 그의 외할머니는 베이징 예술대학 도서관에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했죠. 다음 날 장외인을 따로 만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신 자료들이 있어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국과 한국의 공연예술 교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렇게 저는 베이징 외곽의 한 아파트를 찾게 됐어요. 장웨이의 외할머니는 80대의 우아한 분이셨죠. 그녀가 꺼내 보여준 낡은 앨범과 문서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당시 우리는 서로의 예술을 배우고 존중했답니다.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요. 하지만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할머니의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엔 한중 양국의 예술가들이 서로의 공연을 보며 받았던 영감, 그들의 교류 일지, 심지어 공연 사진까지 있었거든요. 이것은 제 연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장웨이의 할머니는 현재 베이징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원로 예술가들과 연락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문화대혁명 이전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었죠. 브라운 교수님, 우리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베이징 예술계의 원로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의 증언은 당시 한중 문화교류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었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재 정년이를 비판하는 일부 중국 매체들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예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진실이 거기 있었답니다. 장웨이의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술은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중 문화교류의 진정한 역사를 기록하기로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뒤에는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년이를 둘러싼 논란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과거의 진실을 재조명하고 미래의 문화교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연구를 정리하면서 저는 드디어 제가 찾은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지 결심했어요. 한국의 국극과 중국 전통극의 관계는 누가 먼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각자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전해온 독특한 예술 형식이었답니다. 우선 장웨이 할머니와 베이징 예술계 원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학술 논문을 준비했어요. 문화대혁명 이전 중국의 전통예술과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각국의 전통예술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죠. 제 강의실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학생들과 함께 동아시아의 다양한 전통예술을 연구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지를 토론했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학생들도 점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의 문화 성공을 견제하려고만 할까요? 전통이란 게 꼭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재 방영 중인 정년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예술이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는지를 보며 학생들이 느끼는 감동이었어요. 물론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청이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VPN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 연구실에는 매일 새로운 자료들이 쌓여갔어요. 중국 전통극의 역사적 자료들, 한국 국극의 발전 과정, 그리고 현대 예술에서의 전통 계승 사례들까지 이 모든 자료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예술의 진정한 가치였어요. 예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였죠. 메일 한팡이 그랬듯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국극이 그러하듯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발전 방향이었답니다. 지금도 정년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프랑스 언론은 매력적인 스토리라인과 뛰어난 연기로 K-드라마 세계를 강타했다고 극찬했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문화의 발전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진실을 계속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가 한중 양국의 문화 교류의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새로운 예술의 지평이 열릴 테니까요. 며칠 전 제 연구실에서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상하이의 한 예술대학에서 동아시아 전통예술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였어요. 젊은 예술가들, 교수들, 그리고 문화평론가들까지.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호기심이 느껴졌죠.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술은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년이라는 드라마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의 성공을 넘어 전통 예술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청중들이 다가와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었어요. 특히 한 젊은 예술가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문화의 우월성이 아닌 예술의 순수한 가치라는 것을요. 지금도 정년이는 계속 방영되고 있고 매회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요. 프랑스, 미국, 그리고 심지어 VPN을 통해 시청하는 중국의 시청자들까지 모두가 이 작품이 전하는 예술적 감동에 푹 빠져 있죠. 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답니다. 예술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고요. 한국의 국극, 중국의 경극이 그러했듯 진정한 예술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문화 충돌과 갈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술의 가치는 누구의 것이냐가 아닌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메이란팡이 그랬듯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현재 정년이가 보여주고 있듯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것.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실로 향하며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제 작은 연구가 언젠가는 한중 양국의 문화 교류의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믿어요.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새로운 예술의 지평이 열릴 거라는 것을.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문화 교류도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저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답니다. 오늘은 베이징 대학교 브라운 교수의 사연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의 세계화 과정과 그 진정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특히 정년이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소통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판소리 수업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배우들의 노력, 전통과 현대를 잇는 세련된 연출, 그리고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스토리텔링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전통 예술이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가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